오늘 공교롭게 오후 3시에 전주에서 안철수 의원의 호남 지역에 관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개혁과 호남권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안철수 의원의 발제를 듣고 그리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주 공교롭습니다. 아까 그 귀태사에 관해서 스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국정원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그런 아주 엄격하게 규칙을 밝혀야지 되고 또 재발을 막아야지 될 아주 중대한 그런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제대로 지금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끼고 한편으로는 허탈감을 느끼고 이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제가 영향을 받은 건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호남에 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일종의 텃밭이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이 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남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안철수 정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 제도 하에서 여야 대립 구도가 오랫동안 양당 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만일 안철수 진영에서 제3의 정당을 창당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야권은 분열될 것이고 특히 이제 호남 민심이 분열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해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또 비단 민주당에서만이 아니고 야권 안에서도 정당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미묘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남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결정할 그런 문제지만 호남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제 육감으로는 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위상과 리더십과 경륜과 그걸 과연 다시 재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남의 현재의 상실감은 제 느낌에는 지난 이명박 정부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호남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상실감만이 아니고 미래를 생각할 때 호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굉장한 지금 불안감이 상실감이 새로운 것을 찾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의 텃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에 도전해서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요. 그 귀태사와 연관해서 저는 근래에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제 벌써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육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분명치 않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때그때 국면에서 전략적 정무적인 판단을 정확히 해서
한 발짝 너무 앞서면 안 되니까 한 발짝 앞에서 승부를 거는 어떤 정치가로서의 판단력과 결단력과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큰 불안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유를 꺼낸 이유는 이 규태사의 그 앞부분이 되는 게 이제 국정원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오늘 또 전주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왔는데 옳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국정원 사태는 여야를 초월한 문제다. 새누리당도 심각하게 경각심을 느끼고 헌법에 의해서 반드시 규제돼야지 될 국정원의 사태를 앞장서서 그걸 밝혀야지 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춤 지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하게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도리다. 뭐 이런 옳은 말이죠. 그죠? 민주당 왜 이렇게 철저히 하지 못하느냐. 왜 NLL 공방에 빠져가지고 문서 열람 등등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끌고 옴으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의 그 본질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데 일조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또 질타를 가하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의 정책 네트워크 내일 창립 그 기념 세미나가 있던 날 최장집 이사장님께서 이제 기조 발표를 하셨던 국회 대회의실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사실은 그 전에 안철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사태가 그 전에 일어났으니까요. 국정원 사태가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개입해야 되느냐? 한결같이 다들 이건 진짜 이건 중요한 문제다. 여야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도 잘못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 창립기념대회가 있기 전에 그러면 이 주제를 과연 누가 강하게 설득력 있게 먼저 꺼낼 수 있겠느냐. 물론 민주당이 꺼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민주당 일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새로운 정당도 만든다고 하고 새로운 띵크탱크 내일을 이제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최장집 조명한 정착자로서 최장집 선생이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내걸고 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큰 국가의 위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서 당장 정무적인 판단에서 놓고 볼 때 무엇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정원 개입 사건입니다. 나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그때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걸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국정원 사태를 맹렬히 규탄하고 그 진상규명과 모든 노력의 최전선에 안철수 의원이 자신을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여기 던져라 이것을.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전 후보가 나서면은 적지 않는 국민들이 짜증을 느낍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쳐놓고 이것 때문에 그 문제가 벌써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을 느끼거든요. 이게 뭐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를 뭐 무효화시킨다는 등 선거를 불복한다는 등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은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이 반응이 양분되고 하나로 모아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대중적인 정서입니다. 그럴 때 안철수 의원이 담대한 한번 도전을 해서 진보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분연코 용납해서도 안 되었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고 재발 방지를 막는 최우선의 과제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좋다. 그럼 내가 촛불 시위를 하겠다. 그냥 나와라. 그러면 이게 대단한 사건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하고 그 자리를 갔는데 발표를 하시고 토론자가 뭐 6명, 7명이 나왔는데 다들 좀 정치 원론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이 또 오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플로어에서는 청정석에서는 뭐 한 사람도 의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왔는데 아쉽다. 이럴 때 그걸 팍 던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무적인 제 판단이 옳고 틀리고는 다른 문제다 하더라도 이런 국면적인 상황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과 그 판단에 의한 강연은 어떤 행동 능력 이것이 정치인의 기본 자질이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승부도 걸고 지지 세력도 규합도 하고 새로운 이미지도 만들고 또 민주당과 관계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민주당을 앞서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참 민주당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들이고 이런 기회들을 놓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글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양쪽을 다 싸잡아 비판하는 거거든요. 싸잡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짜증난다. 사실은 말이죠. 그 패턴이 그렇게 싸잡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고 싸잡아 비판하는 그런 논리만 갖고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독특한 자기 주관이나 결단력이나 이런 걸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을 느끼고 그리고 여기를 왔는데 와서 지금 귀태사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과연 해서는 안 될 말인가? 정치는 요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실천도 중요하지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언어를 어떤 언어를 써서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언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안에 많은 상징이 있고 하니까 대단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상당한 상징으로 환원을 시켜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깨닫기보다는 한 두어 차례 이렇게 필터링을 거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귀태사 그 자체는 이제 프랑카드로 걸려있는 거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거든요. 아주 흥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은유거든요. 이게 뭐 누구 특정한 것도 아니고 은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유법은 난 굉장히 재밌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죽였냐는 등, 박근혜가 어떻다는 등 이게 딱 그냥 이렇게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정치적인 화법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화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사람들 감정을 자극하는 거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기법이 현재 민주당 안에 너무 잘못되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겠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오늘 저도 저기를 왔습니다. 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정원 사태는 진짜 아주 절대절명의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 돌아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최경환 씨가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이렇게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 기념 마지막 그 발언하실 때도 그러셨고 항상 줄기차게 세 가지 위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경제 위기, 남북 위기 이 세 가지 위기다. 큰일 났다. 이게 정말 우리 각성에 큰일 났다 하는 위기감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안철수 의원 얘기도 똑같아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다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 없다. 이제 이게 지금 제 그 결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 위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세 가지 위기를 처방하면서도 하신 처방이 있었습니다. 처방이. 첫 번째,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그때 생각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에도 없었어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005년에 부시 대통령이 한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육자회담을 재개하면서 그때 다시 공동선언을 미국이 중심으로 되는 공동선언을 그때 했었는데 그 공동선언을 중국이 사실은 주관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자. 그걸 하면은 그 정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고령에 중국에 가서 계속 피를 순환하는 요 뭐냐 이거 뭐예요? 이게 추석 그걸 하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2번 그걸 받으면서 중국을 가셔갖고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서 그 당시에 시진핑 씨도 만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중국 제발 좀 나서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 위해서 나서달라. 성공하지 못했어요. 중국이 직접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단 중국을 가셨어요. 이 고령을 이끌고 그 나이에 중국을 가셨습니다. 사실 가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충격 심하고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돌아가셨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저희들한테 제안했던 것은 이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면 옛날처럼 감옥에 가는 그런 투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해답은 행동하는 양심에 있다. 근데 행동하는 양심을 너무 그 거대한 프로젝트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인데 특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선거가 돌아오면 지역감정 이런 것 또는 평소에 다른 어떤 친소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제발 좀 그래도 원칙에 맞게 나라를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 것 이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다 라고 해서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변에 있어서는 전부 다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결국 놓을 것을 놓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철학이 그 안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의 그 밑에 보면은요.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 대선평가를 할 적에도 어떤 시점에 대해서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막 발언을 하기 시작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중요한 과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을 안 놓고 있거든요. 찔긴 사람들입니다.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막 선거가 막 임박했을 때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명직 나가지 않겠다. 선언해라.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선언해라. 그렇게까지 요구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놓지를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이해찬 이렇게 하자 했는데 하나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이게. 대선이 끝나고 이제 저는 대선평가위원장이라고 하는 좀 뜻밖의 그 자리를 맡게 되는데 줄곧 주장하는 게 아니 세상에 총선에서도 지고 대선에서 졌는데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 진 세력이 또다시 당권을 잡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건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극치다 이건.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다 물러나라.
괜히 뭐 내가 책임지고 물론 이건 아니다. 집단으로 물러나야 된단 말이야. 이러고 그래야지 이게 살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그 다음에 또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시 당권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놈의 정당을 누가 믿겠느냐 이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원칙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 발언이 이제 이른바 친노의 대결 양상이 되고 그래서 아주 많은 공격을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중대한 약점은 국민 대중에게 이게 그 감동을 주는 행동을 전혀 못한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민주당에. 안철수 의원은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서에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그게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번에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감동을 주지 못해요. 공감권이 없어요. 그래서 잘 싸운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잘 싸운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적대적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대적 공존이라고 하는 진영 논리의 연장선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지는 오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요. 잘 싸우면 그냥 본전할 겁니다. 아니면 더 떨어질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참 불행한 일이다.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불안하고 생각하고 현재 그 진행 중인 양상을 보면은 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특히 호남에서는 그렇지만 민주당도 이거 참 큰 문제고 새누리당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적대적 공정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은 피폐해지고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좋다. 그래도 안철수 아니냐 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는 그 나름대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고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만일 잘못되면은 야 이거 정치 더 이상 믿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막 태동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탈정치로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탈정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벌써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할까요? 반사 이익을 누리는 서로 싸우다가 지쳐있는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그냥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다. 언제 그 거품이 또 꺼질지도 모르고 한번 꺼지면 다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지도 모르고 따라서 아까 제가 국정원 사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말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절대 표면에 나타나서 뭐 호남에서 지지도가 몇 프로다, 민주당보다 뭐 더블이다, 뭐 이런 얘기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게. 그리고 그때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정치인으로서 보일 수 있는 과단성 있는 행동을 보이고 그걸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오래 못 간다 이것은.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더 이상 듣기 전에 개진해야지 된다. 그래서 내일 또 지금 그런 모임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과감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이제 제 지금 첫 도입 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호남이 지금 의미 심상치 않다. 막 요동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관망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여기서 다시 정말 심차게 재건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안철수 의원 쪽에서 이 민심을 얻어서 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만간 막 결정이 되는 어떤 분수령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사실은 양쪽 다 제 마음으로는 불안하다.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는지 안 보인다. 안철수 쪽도 그렇게 뚜렷한 대안으로서 뭘 지금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안철수로 간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국 이 호남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 한복판에는 이미 자꾸 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과 철학과 경륜을
21세기형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호남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이끌어가고 한반도를 개척하고, 사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렇게 뭐 한반도에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글로벌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깊은 생각을 좀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뭐 매년 가을 학기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하고 있고, 봄 학기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베이징 대학교 걸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청산을 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온다고 하면은, 저도 지금 국민사회이론 재단이라고 하는 걸 하나 갖고 있는데, 좀 머리를 좀 써서 어디와 좀 협력을 하고 해서 김대중 글로벌 스터디 같은 어떤 그런 걸 하나 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외국의 뭐 대학원 박사과정 애들도 좀 딱 데려다가 말이죠, 한번 해보고 하면서 그 경륜과 그 사상 이런 것들을 좀 세계로 전파하면서 그것을 한국 안으로 피드백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작년에 이제 영어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이제 금년에도 또 한 권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더 그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DJ의 유산을 좀 세계화시키는 어떤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기 와서 여기 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이걸 양날개론이라고 부릅니다. DJ의 아주 독특한 점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군사독전, 분유지 받았지만은 굉장히 유연한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할 줄 알고,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방식이 굉장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좋게 말해서 실사구시의 방법이고, 또 이제 뭐 실용적이다,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중도, 진보, 양날개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진보, 중도, 양날개론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에요.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여기 지금 어디, 페이지, 몇 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 전라 하면은, 중도, 진보, 양날개 56.8%예요. 6페이지. 압도적인 다수가 진보, 중도, 양날개론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부산, 울산 그 지역이 그 다음으로 와요. 근데 제 질문은, 중도, 진보, 양날개론을 지지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중도도 지지하고 진보도 지지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예컨대 나는 중도만 지지한다, 나는 진보는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진보를 주장한다, 난 중도는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중도도 좋아, 근데 진보도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간단한 방법이지만 사회과학적으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방법이에요. 두 개를 딱 교차시켜 보면, 순수하게 진보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6.4%밖에 되지 않아요. 진보를 공감한다고 하는 사람은 49%입니다. 근데 진보를 공감한다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또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중도, 진보를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전체 유권자의 42.8%로서 가장 많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가 하고 따져보니까 사실은 광주, 호남 지역에 56.8%로서 압도적으로 많더라. 지금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왜 중도와 진보를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는가?
그 멘탈리티가 과연 어떤 멘탈리티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연구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조사로만 놓고 보면 진보와 보수, 진보와 중도 양날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점입니다. 민주당과 연관해서 이건 깜짝 놀랐는데 좀 해보니까 진보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 6.4%밖에 안 되는 소수지만 이 사람들은 오늘날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만족하는 건 아닌데 오늘날 현재의 민주당에 결연하게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 현재 그 체제를 그냥 그런 대로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진보는 막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거를 이끌어왔던 흔히 이야기하는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민주당의 현실만, 권력 구조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진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 구조를 많이 수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성격이 아주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진보 중도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일관되게 변화를 요구하더라. 지금 이게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게 비단 민주당만이 아니고 안철수 진영에게도 여러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화두는 이제 이거 우리 앞으로 좀 풀어가야 될 화두인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유산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민생 정치의 화두를 어떻게 내걸 거냐. 지금 최경환 씨도 하나는 민생이고 하나는 평화다. 뭐 이렇게 적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민생 정치를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민생이라고 하는 개념의 뿌리는 사실은 민본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민본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물론 경제가 중요해요. 그러나 경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본의 그 뜻을 다시 해석하자면은 오늘날 식으로 얘기가 나온 첫째는 이거 잘 들으세요. 첫째는 민생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정말 허구적인 거예요. 뭐 계속 싸우면서 민생한다?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근본적으로 한반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민생이라고 하는 화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전제로 해서 둘째, 그리고 국민이 그냥 지도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런 의미의 민생이라고 하면은 그 아주 옛날식의 민생이에요. 지도자가 좋은 일을 해준다. 말하자면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 아닙니까? 옛날 임금이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은 옛날 모델이고 사실은 오늘날 현대적인 모델의 가장 핵심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가 민생 정치의 또 다른 중요한 고리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이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복지 문제, 경제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이제 3대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민생을 이야기하면은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물론 그분이 생산적 복지를 갖고 복지 문제도 많이 했지만 일생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민생 정치의 뿌리가 한반도 평화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식정보와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정치를 주장했던 이유도 새로운 민생정치의 근본은 참여정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위일체, 삼박자가 되어서 민생정치의 파라다임이 정립이 되었다. 이 점을 꼭 강조할 필요가 있고 우리 최경환 상임이사도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좀 많이 강조해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는 어떤 길을 좀 더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게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상대가 자기의 상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대결적인 진영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가 선점했던 것을 그대로 놔둬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 거니까. 내가 괜히 그걸 갖고 올라오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푸는 멍석에 내가 끼어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이런 논리가 이게 학문적으로 제로섬 논리거든요. 막 대결 논리거든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 타결 논리거든요. 이거 세상을 망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내가 이런 에피소드로 드는데 지난 대선 때 저는 이건 몇 번 얘기해요. 지난 대선 때 권노갑 그 고문께서 국회 헌정회관에서 한번 이렇게 3명 후보를 다 초청을 해서 그때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개성할 것인가를 갖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 왔어요. 안철수 후보 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다른 어떤 충청도에 본 선약이 있어서 오시지를 못하고 그냥 화상 메시지만 던졌어요. 근데 그 전에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이제 발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 권노갑 선생이 한번 김대중 잘 알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음미해야지 될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다. 역사적 화해가 불가피하다. 화해라고 하는 화두를 제가 꺼냈어요. 그런데 그 화두를 박근혜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김대중도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노도하고 말이지 뭐라고 화해 제스처를 보고 또 화해 제스처 이론으로 한국과 뭐 하여튼 몇 사람을 또 끄집어 드리고 그래서 뭐 탕평책을 얘기하고 호남을 절대 이렇게 박대하지 않겠다 하고 역사적 화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박근혜 당시 후보가 톡 던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김대중 정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꺼내니까 이건 잘못하면 이제 박근혜 후보가 펴는 명색에 우리가 끼어들어가서 박근혜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니다 하고 저는 판단해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이해찬 당시 당 대표입니다. 이분이 일본에 계셨어요. 그런데 당 대표실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그 발제문을 미리 보고 아니 한상진 선생이 발제문을 한다는데 이게 뭐 화해를 얘기하는데 이러다가는 이건 뭐 완전히 뭐 박근혜 뭐 이렇게 멍석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경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한데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내 판단이고. 상대방이 요만큼 화해를 얘기하면 우리는 더 큰 화해를 얘기해서 큰 것을 이름을 먹을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이 요만큼 얘기했으니까 난 도망간다. 이 화두는 내 것이 아니야. 난 도망가겠다고 하면은 그 논리 갖고는 절대 못 이긴다. 화해를 던져라. 그 대신 당신이 말하는 화해는 이런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화해는 이런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좀 더 대담한 화해 프로그램을 내걸면 결국 이건 이기는 게임이 된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결단이 필요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한복판에 박정희 문제가 있어요. 박정희가 어떻게 할 거냐. 박정희가 계속해서 양극 대립으로 박정희는 독재자고 절대 화해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가면 그 모델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는 박정희를 어느 정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박정희를 훨씬 넘는 큰 폭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게. 그러면 박근혜를 좀 왜소하게 만들고 더 큰 프로젝트를 딱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하나의 복이에요. 그래서 민생이라고 하는 화두가 지금 큰 화두 아닙니까? 누구나 다 요새 민생을 얘기해요. 근데 전 당신이 생각하는 민생은 뭐야?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만생이라고 하는 게 뭐 결국은 뭐 보육세를 어떻게 하고 뭐 등록금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민생입니까? 물론 민생이죠. 그러나 민생이라는 건 정말 국민 대중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고 국민 대중의 엄청난 위험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냐? 이게 정말 절실한 화두거든요. 그래서 그걸 크게 팍 펼치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많고 제 판단은 그게 김대중의 유산을 이어가는 어떤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특히 이 호남 지도자들이 호남의 정치를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은 제가 결론에다가 이 글에다가 저는 김대중과 제2근대화라고 하는 걸로 그냥 꺼냈는데 저는 저 일생에서 참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정년을 했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도 건강하고 비교적 또 제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의 학문적인 업적이라고 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학문적인 활동을 제가 좀 했고 또 앞으로도 좀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정말 많은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그 계기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아껴줬다고 하는 표현은 좀 역설적이지만 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내버려둔 거 이게 참 너무 고맙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지만 일단 정치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저래갖고 다 탐욕가 돼요. 그래갖고 저도 그럴 위험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었고 하지만 그러나 제 뜻이 강했다기보다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아끼셔서 이렇게 막 돌아라 하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셨고 강하게 요구했으면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거. 근데 항상 무슨 있을 때는 그 비서관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거 어떠냐 여쭤봐라. 무슨 말씀?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학자로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굳이 약속을 드렸고 또 어르신께서도 그걸 이미 일찌감치 저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킵시다 라고 하면 뒤에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어서 나는 이 부분이 그분한테 내가 친 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그런 걸 보고 제 머릿속에 참 남아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아버님이 먼 산을 보셨으니 이게 참 제 개인 에피소드인데 한광옥이 그럼 참 나쁜 놈이야.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광옥이가 비설장이었어요. 당시에. 한광옥이가 제 아버님 제자입니다. 중학교. 알아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놈 참 그런데 그래도 장관이도 한번 시켜야지. 그래도 장관이도 한번 시켜야지. 그러고 혼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이해할 적에는 아니다. 네가 학교에 있는 거 이게 참 자랑스럽다. 좋다. 하고 항상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어느 날 혼자 한번 참 나쁜 놈인데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또 다른 것이 있었구나.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기억이 나. 근데 그런 소외가 아버님한테 있었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저를 이렇게 아끼셔서 이렇게 제 길을 걸어가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런 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빚진 것을 갚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
제가 이해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멜버른의 유산을 좁은 한국 땅이 아니고 한반도, 아시아, 세계 확대시켜가는 작업을 하자. 그런데 그 확대시켜가려고 하면 키워드가 필요하다. 키워드가 뭐냐? 이게 이제 학문적인 얘기입니다. 제2의 근대화다. Second Modernity, 제2의 근대성입니다. 서구가 열심히 해서 제1차 근대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뒤를 막 따라가서 빠른 시간에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막 진입돼요. 다음 단계가 진입되는데 세계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불가능한 아주 미래가 컴컴한 지금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제2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결코 서구가 지금까지 한 200~3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서구가 그냥 계속 앞서가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중국이나 동아시아가 계속 그 뒤를 따라가는 이런 역사의 어떤 이미지로 세상을 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제는 같이 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훨씬 먼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제2근대화를 향한 경쟁이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은 대단히 유망한 그런 국가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러한 제2근대화의 문지방을 연분 가장 핵심적인 조건 예컨대 지식정보 산업 말이죠. 이런 걸 연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 여기 결론은 그것입니다.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제2근대화의 물꼬를 동양사에서 연 삼각자가 김대중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 비전이 있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정치적으로도 계승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한 리더십과 경륜을 갖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를 배출해야만 될 곳이 바로 광주고 호남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